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는 이제 전산을 전공했고요. 카이스트에서 석사로 전산 인공지능을 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에 있다가 미국의 합작으로 만든 벤처 캐피탈 회사에 파견이 돼서 케임브리지 삼성 파트너즈라는 회사에 3년 동안 투자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계에 들어와서요. 그 이후에 MVP 창투, 지금 캡스톤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대표로 있습니다. 이제 업계 한지 한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벤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 얘기의 시작은 호모사피엔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은 혹시 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한 몇 년 전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지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나옵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저는 제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걸로는 네안데르탈인이 진화돼서 호모사피엔스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비슷한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존한 증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서로 결혼을 하고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생물학을 전공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혹시 제가 허튼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모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같은 시기를 살았는데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뇌의 용량은 더 컸습니다. 실제로 보면 네안데르탈인의 머리의 용량은 한 1400cc고요.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1350 정도 돼서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더 머리가 크고요. 크면 당연히 지능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고 네안데르탈린은 없어졌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책에 있는 거를 다 내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혹시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저는 그 중에 한 가지에 많은 호모사피엔스라는 거에 사피엔스가 바로 지혜라는 것인데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는 제가 위키에서 찾아보면 위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과 경험과 이해와 상식과 인사이트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사실 제가 오늘 벤처 생태계 변화를 말하고 또 바람직한 것을 말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지식과 경험과 이해와 상식과 인사이트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고요. 우리는 바로 지혜의 인간, 호모사피엔스고 그래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시기를 살았지만 살아남게 된 거죠. 벤처 생태계의 변화 오늘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벤처 생태계 변화 사실 생태계의 구조가 정책, 자금, 문화, 지원, 인적 자원, 시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책도 중요하고 또 그걸 밑받침하는 자금도 중요하고요. 근데 문화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벤처, 스타트업들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문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사실 이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생태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예, 항상 늘 좋은 대학교, 최고의 대학교가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한 지역에서는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커리어를 이끌 만한 뭐 평생 학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살아 있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활발한 이유는 바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벤처 생태계에 여러 사실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정책부터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은 회사가 설립돼서부터 회사가 여기 어느 정도 이익이 나서 이게 이제 이익인데요. 이익이 나서 회사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보통 죽음의 계곡 또는 데스밸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분야에 변화가 가장 최근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변화가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을 특히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3F라고 부릅니다. Family, Friends,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족이 보통 투자하고요. 보통 이제 회사를 만드시면 가족의 돈을 끌어오죠. 본인의 돈과 가족의 돈을 끌어오고요. 친구들의 돈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풀 바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위험도가 높은데 여기에 투자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보죠.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데 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풀이, 그 바보가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엔젤입니다. 바보와 엔젤이 뭐 같은 거죠.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엔젤 투자가,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을 엔젤 투자가라고 하고요. 그 엔젤 투자가들이 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새로운 오늘 말씀드릴 것의 핵심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오늘 일단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릴 변화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엑셀러레이터. 중국에는 엑셀러레이터를 심지어는 그냥 제대로 번역을 그냥 제대로 해서요. 중국에서는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중국에 가면 야 무슨 원자폭탄, 수소폭탄 연구하는 것 같은데 가속기를 막 가속기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봤더니 이게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속기고요. 한국에서는 벤처 기획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벤처 캐피탈들도 이전에 이 분야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도 있었는데 여기에만 전문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존재가 있는데 마이크로 VC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인데 마이크로하다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단어가 사실은 린 스타트업입니다. 이 린 스타트업은 만약 최근 15년간 벤처 생태계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린 스타트업인데요. 린 스타트업은 린 매뉴팩처링이라고 불리는 도요타의 간판 방식이라고 불리는 린 매뉴팩처링의 그 린에서 온 말을 따고 그 뒤에 스타트업을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 2009년에 사실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2009년에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비슷한 거를 만들면서 만든 경험을 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히트하면서 그것에 있었던 방법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뭐 다양한 그 방법론 또는 뭐 연구 이런 것들이 되면서
여러분께서 혹시 린 스타트업 관련한 책을 아마존에서 찾으시면 몇백 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 3, 40권의 책들이 만들어진 거, 번역된 것들이 있습니다. 2009년이 됐으니까 10년밖에 안 되는데도 린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벤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냥 교과서 어떤 바이블입니다. 이 방법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방법론인데요. 그 방법론을 한마디로 다음이요. 그 다음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말하면 요건데요. 이런 방법론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잘 준비해서 고객에게 가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뭐를 하던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고 고객하고, 고객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다. 그리고 한 번은 고객이 싫어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야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야. 이제는 어떻게 해? MVP를 만들려고 합니다. MVP가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생존 프로덕트, 이런 핵심적인 프로덕트를 제품이든 소프트웨어든 서비스든 만들어서 고객에게 빨리 갖다 주고 고객의 반응을 봐서 고객이 좋아해요? 그러면 더 나가고요. 고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냥 없애버리고, 고객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바꾸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피보팅, 좀 바꾼다고 해서. 이런 방법론, 이걸로 빨리 해라.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한국이 굉장히 잘합니다. 예전에 이거는 한국이 그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방법을 사실 오랫동안 해왔고요. 이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방법을 써서 해왔던 방법으로 사실 온라인 게임이 지금도 전 세계의 뭐 한 30-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게임의 위상이 굉장히 온라인 게임의 PC에서 높아져 있고요. 최근에는 그 블루홀이라는 회사에 게임이 하나 나왔는데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 게임이 지금 회사 가치가 한 1조 5천 정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텐센트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가 텐센트의 돈을 한 800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텐센트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를 1조 5천에 투자할게 그러는데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 잘하면 아마 10조 정도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은 다음 다시 전 페이지로 가주시겠어요? 아니요, 전 페이지로 가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무언가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노력, 그리고 무언가를 개발할 때 들이는 비용이 옛날보다 훨씬 적은 비용,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여기서는 좀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클라우드 때문에 옛날에 뭐 서비스를 한번 하려면 20억에서 3억에서 20억 정도 들여야 됐던 게 지금 매달 몇백만 원이면 처음에는 해결이 되고요. 툴이 좋아서 이전에 저 같은 사람이 10명이서 개발하던 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이서 한두 사람이서 한두 달이면 개발하는, 그래서 개발 기간도 짧아졌고 개발에 들어간 노력도 짧아졌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좋아져서 예전에는 다 밑바닥부터 개발해야 됐지만 지금은 참고할 것도 많아졌고 남의 것을 이용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 소프트웨어들도 그 퍼블릭에 있는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 분야나 서비스 분야에선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하드웨어, 심지어는 미디어 분야에서도 옛날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고, 사실은 그 하드웨어의 핵심지는 중국의 심천인데요. 중국의 심천에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웬만한 거는 시제품 정도는 며칠 안에, 뭐 빠르면은 한두 달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객에게 가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서는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검색 광고라든가 타겟 마케팅, 타겟 광고 등을 통해서 고객의 반응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들고 운이 좋으면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구글 플레이 같은 데 바로 올리게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전 세계에 있는 몇 천만 명이 다운로드해서 쓰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태국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께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광고했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했고요. 페이스북에 태국에 있는 선생님에게만 보이게 광고를 한 거죠. 그 광고비는 그냥 몇십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고객의 반응을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의 돈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적은 돈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훨씬 더 적은 돈이 필요한데 뿐만 아니라 기간도요. 예전에는 시드머니를 받고 시리즈 A 기관 투자가가 이렇게 받으려면 1년에서 2년이 걸렸거든요.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검증되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여기가 빠르면 3개월, 6개월에서도 일어나고 회사가 한 1, 2년 됐는데 회사가 뭐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1년 됐는데 1년 만에 저희가 보면 100만 명, 300만 명, 사실 카카오가 그렇게 했죠. 불과 1년 만에 몇 백만의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그냥 기본적인 플랫폼이 됐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일찍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를 일찍 읽고 뭔가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폴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혹시 블룸버그 TV나 이렇게 보시면 가끔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이 2000년 한 2005년쯤에 중반에 이러한 변화를 읽고 벤처 캐피탈들이 특히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펀드의 자금을 크게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벤처 캐피탈들 위험하다. 왜냐?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적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벤처 캐피탈이 큰 걸 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펀드를 만들면 한 10개 정도만 담아라 하는 것이 뭐 보통의 그 일인데요. 펀드를 키우니까 작은 데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자기의 동료들을 모아서 Y 컴비네이터를 만들었는데 3개월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3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 3개월짜리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강사들을 모시고 창업자들을 모시고 와서 뭐 회사 만드는 법, 비즈니스 플랜 보는 법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고 돈을 줍니다. 보통은 지금은 7%를 획득하는데 한 12만 불의 돈을 주고 조건이 뭐냐면 꼭 실리콘밸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로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멘토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 어느 시간 비어 있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들어와서 해주는 게 뭐냐면 그 멘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3개월 동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느냐? 내가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 경험 있는 분들, 특히 여기 있는 멘토들은 대부분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엑시스를 한 사람들이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뽑으려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이 회사하고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그런 멘토들을 만나서 멘토들하고 얘기하는 것, 이거를 오피스 아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의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투자자를 다음 라운드의 벤처 캐피탈들을 모아서
투자를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한 6명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만 참석했는데요. 불과 지금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참석해야 되고요. 여기에 스폰서가 아니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만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왜 여기를 가고 싶어 하냐면 스타트업 업계에 젊은 친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해서요. 여기 졸업생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어비앤비가 여기 졸업생이고요. 드랍박스가 여기 졸업생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제가 이걸 쓸 때 비해서 지금 한 700개가 넘는 팀들이 있고요. 한국에는 한 2년 전에 미미박스라는 회사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에 샌드버드라는 팀이 들어가서 또 화제가 좀 되었습니다. 최근에 매년 기수마다 1년에 2번씩을 하는데 한국 팀이 한 이제 2-3개 정도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Y 컴비네이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이 엑셀러레이터 가속기가 몇 개나 있느냐, 한 500개 정도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는 몇 개가 있냐면 대충 정확하게 통계는 잡히고 있지만 않지만 1000개가 넘는 이 가속기 엑셀러레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1000개가 뭐 어떤 숫자냐?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작년에 투자한 게 1100개입니다.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회사 개수가 1100개인데 중국에는 회사를 키우는 회사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회사가 1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가 한국에 있고 한국에도 이것을 최근에 법제화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한 30-40여 개의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과서에 없는 일을 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벤처 캐피탈들이 펀드를 만들게 되면 그 펀드는 남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펀드에서 투자할 때는 보통 10개 정도를 담는데 여기는 펀드가 6개 펀드가 있는데 지금 70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마이크로 VC,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VC라고 불리고 있는데 미국에는 한 250개 정도가 있고 한국에도 마이크로 VC가 지금 한 10개를 넘었습니다. 중국에는 사실 최근에는 큰 펀드들이 작은 투자도 하고 같이 해서 막 혼합형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여기 하나 또 좀 말씀드릴 건 여기서 한 700개를 한 568개를 투자했는데 그 중에 보시면 190개를 회수했고요. 190개 회수 중에 10개가 IPO, 나머지가 180개가 M&A 이렇게 회수하는 것,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 세계적으로 엑셀러레이터, 마이크로 VC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이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도 다음 페이지요. 한국에도 이러한 변화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먼저는 초기 투자로 한국의 마이크로 VC 엑셀러레이터 같은 실험을 처음 한 사람은 여기는 이 장병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장병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오위즈의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네오위즈의 창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를 창업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첫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첫눈으로 NHN에 한 300억 주고 팔았고요. 사실 그 첫눈의 멤버들이 지금 라인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라인에 지금 있는 신중호 대표님 같은 분도 사실 이 장병규 대표가 창업한 회사의 멤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테라라고 하는 게임을 만드는 블루홀이라는 게임 회사를 차려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개발해서 지금 10조까지 가겠다고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장병규 대표가 창업한 회사고요. 예, 정말 운도 좋고 실행력도 좋고 한국에 이런 창업자들이 많이 있으면 한국이 아마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첫눈을 엑시트한 이후에 그 번 돈으로 본 엔젤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 엔젤 투자 형식의 이런 엑셀러레이터 형식의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창투사로 벤처 캐피탈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고 멘토링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 권도균 대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요. 권도균 대표도 이니시스라는 회사를 매각하고 외국계 펀드에 매각을 하고 미국에 교육 때문에 미국에 있었을 때 Y 컴비네이터가 뜨는 것을 보고 Y 컴비네이터 같은 걸 한국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다음에 CTO였던 이택경과 여기 있는 장병규의 도움을 받아서 프라이머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고요. 국내에서 가장 유력한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 이후에 불과 3년밖에 안 됐지만 마루 180, 그거는 아산재단에서 만든 거고요. 디캠프라고 하는 벤처 복합 공간, 그 벤처 복합 공간 안에는 벤처 캐피탈도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들도 있고, 그 안에 벤처들이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벤처 스타트업 카페들이 같이 있어서 하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알려진 스타트업들에게 물어봐서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너 어디에 제일 입주하고 싶니 물어보면 모두 다 디캠프나 아산 나눔재단 같은 이런 마루 180 같은 데 입주하고 싶다고 아마 말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정부의 R&D 자금으로 스타트업들에게 나눠주고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정부가 선정한 몇 개 회사들이 엔젤 투자 형식으로 1억 원까지 투자하면 5배의 자금을 정부의 R&D 자금으로 그냥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있는 그 역삼동에 팁스타운이라고 만들어져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또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에서 삼성 SDS 그리고 이런 대기업에서 일종의 엑셀러레이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SK가 하고 있는 브라보 리스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내용 있고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업계에서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이요. 예, 저희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벤처 캐피탈 사업이고요. 벤처 캐피탈은 남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계, 기술, 열정, 실행력 등을 우리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그러한 혹시 재무제표가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회사가 의미 있는 성장, 의미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돈을 넣어주는 사람들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현재 한 140개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가 634개의 펀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17조 정도의 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작년에 예를 들면 투자된 돈이
2조 정도의 돈이 투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 PEF의 자산이 한 60조를 이상을 가니까요. 벤처 캐피탈이 지금 한국 그 PEF에 비해서 자산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갖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러한 벤처 캐피탈들의 이 자산이나 또 이런 투자 금액이 급격하게 느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상당한 정책에 의해서 늘어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서 또 말씀드리면, 주로 우리가 벤처 캐피탈의 투자자를 LP라고 부릅니다. 리미티드 파트너. 그리고 운영자를 GP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LP의 돈을 받아서, 벤처 펀드의 출자자의 돈을 받아서 벤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특히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은 돈뿐만 아니라 가치를 같이 줍니다. 가치, 그러면 그 가치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의미 있는 성장을 하면 계속적으로 후원해 줄 거야 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 다음 가치로는 네트워크, 심지어는 마케팅을 너 어떻게 해라,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사람을 뽑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영자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벤처 캐피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회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요. 저희가 믿는 거는 벤처 캐피탈이 건강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벤처 캐피탈이 아무것도 없는, 젊고 아이디어만 있고 기술만 있고 정말 자본은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잘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잘 찾아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잘 준다면, 그러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캡스톤이 먼저 건강하자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의 비전은 창업자의 동반자입니다. 저희는 2,680억을 운영하고 있고요. 6명의 프로페셔널이 있고 8개의 펀드를 가지고 있고 9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인데 쭉 저희가 빅데이터 분야, 핀텍 분야, 소셜 서비스 분야, 미디어 분야, 라이프스타일 분야, 또 다음 페이지죠. 음식 분야, 교육 분야, 그 다음에 패션 분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분야, 그리고 기타 마켓플레이스 등에 투자되어 있고요. B2B 분야에는 광고 분야, 그 다음에 솔루션 분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로봇, AR, VR,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저희 또 투자되어 있고, 보안 분야, 그리고 제조 분야에도 다양한 분야에 저희의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3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3가지 과제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모든 스타트업은 실패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사실 연구에 의하면 한 대충 동네에서 예를 들면 생계형 창업이 아닌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이노베이션을 근거로 지역 사업이 아니고 온 우리나라라든가 굉장히 넓은 광역으로 사업할 때는, 그럴 때는 성공 확률이 3년이 지나면 92%가 망하고 8%만 생존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떤 연구 결과에는 8년이 지나면 80%가 망한다고 하는, 이런 상당히 다 모두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패하고 실패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그저 그런 회사로 남고, 성공은 정말 제한된 회사, 몇 개 안 되는 회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준비 안 된 창업을
준비 안 된 창업자에게 창업하라고 등을 떨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하더라도 준비 안 된 창업을 내보내고 하면 결국엔 그것이 다음에는 다 부담과 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저희 지금 상태가 사실은 그러한 그 부담과 그런 짐에 있다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 저희 나라가 2000년에 상당히 벤처들이 굉장히 흥했습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또 망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벤처에 투자해서 돈을 까먹었고요. 또 심지어는 코스닥에 올라가서 코스닥에 올라간 기업들에게도 회사들이 상당수가 망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붐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붐이 꺼지면서 상당한 회사가 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벤처는 위험한 거야, 스타트업은 위험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거야. 상당수가 위험도에 대해서 훨씬 더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스타트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을 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중하게, 그리고 창업자들도 잘 준비시켜서 내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좀 얘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어떤 화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국가적인 그 에이전다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음 페이지요. 실제로 보면 이 벤처 캐피탈이 이전에는 우리 이중님이 아마 잘 아실 텐데 예전엔 너무 보잘것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분야였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대충 한 30년 정도 되는데 제대로 갖춘 지도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요. 최근에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던 분야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냥 산자부의 지청이었던 중소기업청의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최근 정부들은 이게 중요성이 올라오면서 중소기업부가 되면서 좀 이제 더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게 금융위화 사업이야.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업에 서로 죄송합니다. 금융위원회나 또는 그다음에 경제 관련 부서나 하고 산업부하고의 경쟁과 이 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사업 경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것들이 제대로 이 사업이 국가적인 에이전다로 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금융위에서는 PEF나 신기술 금융 같은 게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창업투자 이 중기부에서는 중기부 중기청에서는 창업투자회사, 유한투자회사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하는 PEF를 만들 정도로 이게 한 가닥으로 가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 이 벤처 캐피탈 관련한 이러한 투자 관련한 것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되고 있고,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분리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좀 굉장히 정리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기술 창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 그리고 뭔가 제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제조업에 관련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대학생 창업, 우리가 모르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러한 창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약간 젊으신 분들 계신데요. 저도 저희 애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교육받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떠한 미디어를 접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왜 물건을 사고 어떤 프로세스로 구매를 하고 엔터테인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를 소통하는 방법,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통하는 방법을 발견한 회사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고요. 그 페이스북이 지금은 뭐 삼성전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로 새로운 소통하는 방법, 중국의 텐센트는 지금 삼성전자의 2배의 가치를, 400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다 새로운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기술 변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 창업이 가장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대학생 창업에 준하는 창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도 중요하고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들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중국의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는 IT 기업은 텐센트와 텐센트의 뭐 위챗, 그리고 알리바바 이 두 개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기술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작은 지금은 뭐 큰 회사가 돼서 다 기술도 가지고 다 했지만은 그 스타팅하는 데서 스타팅할 때 보면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 창업을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정책 과제 키워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엑셀러레이터, 벤처 인증, VC 제도 총합, VC 육성, VC를 어떻게 또 선진화 더 시킬 것인가, 민간에 대한 스타트업의 투자 확대, 엔젤 제도, 소셜 임팩트나 또 이런 임팩트 투자, 크라우드 펀딩, 창업자 대출, 투자, 신용 보증의 문제, 재기 지원 문제, R&D 자금 지원 문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M&A 활성화, 코스타 시작, 일자리 창출 등의 이러한 다양한 그 정책 과제들이 사실 이 스타트업 관련해서 놓여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처음에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건강하면 바로 그러한 의미의 건강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건강하고요. 그 사피엔스, 그 지혜가 많은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저희 캡스톤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